번째는 이제 디지털 리빙 인프라 도시의 주제 확정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18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한 2개, 3개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국가 인구가 5천만 이상이면 거의 다 하나씩은 이 1,000만 이상의 메트로폴리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18세기가 되면서 갑자기 도시 인구 그 집중이 생긴 거는 공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건축에 대응하고 있는 산업이 변화이죠. 결국 공장에 직접 인간들이 모여서 생산 활동을 해야지 그 도시가 이제 그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 21세기가 등장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대체적으로 선진 사회들, 서울을 포함해서 그 사회들이 생산, 제조업을 중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넘겨주고 대신 정보통신에 근거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회의를 하고 하는 것도 상당 부분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근거로 해서 정보 유통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 것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 사회의 근간 산업으로 변해나갈 텐데, 제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유통이 어떻게 메트로폴리스의 대안이 되는 강소 도시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이 주제의 선정 배경입니다. 오늘 이제 이후에 서종관 선생님하고 강민규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주제를 더 풀어나가면 좋을지를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킬스워크에서 설계 자동화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손동건입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미래 도시의 가능성입니다. 미래 도시의 가능성이고, 미래를 어떻게 더 잘 예측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선택하는 방법, 어떻게 좀 더 잘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도시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숫자들이 표현한 것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좁은 면적의 국토에 집중되어 있고, 많은 이동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동은 출퇴근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왜 예측할 수가 없었을까? 대부분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단편적인 부분만 고려를 하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로컬 매시멈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좀 더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 이미지는 임스로보가 만든 단편 영화인데요. House of Ten이라는 영화이고, 지도를 10의 단위를 이용해서 줌인을 하고 줌아웃을 하는 영상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작은 단위, 작은 부분이 전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같은 큰 문제는 물론 물리적인 시설, 건물, 그리고 도로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것보다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 간의 인터랙션이 있고, 물리, 데이터, 정보들이 서로 연결이 된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좀 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풀어야 저희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문제의 상호관계를 더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솔루션을 도출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선형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A에서 B를 거칠 때 B의 상태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에 넘어가는 순간 B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시스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저희는 두 가지 부분을 보는데요. 하나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은 가설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도시는 어떤 방식으로 변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변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됐는가, 그리고 변수가 어떻게 연결됐는가에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의 수는 너무 커서도 안 되고요, 너무 작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문제 해결을 부분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같습니다. 기술로 문제를 풀기 전에는 이 경우의 수들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지표가 나올 거고 이 지표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락시켜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한다거나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프레임워크를 먼저 만들고 기술, 여기에 적합한 기술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문제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디자인 공간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공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디자인의 경우의 수가 담겨있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상의 공간은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를 푼다라는 뜻은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의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공간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문제 해결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측정,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에 따라서 지표가 나올 것이고요. 지표를 향상시킬 것인지 하락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디자인 공간을 만들고 디자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두 알듯이 기술로 디자인을 해결을 할 텐데 그거를 하기 전에는 문제 정의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보편적인 구성 원리 그리고 규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시 효율성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프리 웨스트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요. 도시의 크기가 2배로 커질 때 사회 경제적 활동이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구성하는 시설들은 15% 덜 생성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좋은 것들이 향상된다면 나쁜 것들도 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염이 더 많아질 거고 범죄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커지면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지고 저희가 대도시에 모이는 이유일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문제도 15%씩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도시는 어떨까요? 미래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저희 이동이라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의 규모가 작아진다면 그거에 맞춰서 오염, 문제들도 같이 작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에 의해서 상호 연결은 더 증폭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회도 유지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숫자는
사람이 마주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마주칠 수 있는 타임과 마주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신을 이용한다면 이용하지 않는 방식과 비교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만들어지는데 기존에는 교통, 통신, 체계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도시의 크기가 결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도시의 크기는 교회의 종소리의 범위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제 조건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규칙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2배, 15% 이런 수치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고 이런 규칙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틀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틀이라는 것은 전체를 계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환경이라는 것은 변수와 규칙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지표화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도시의 크기가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디지털 전환이 되면 거리 개념과 이동의 변화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의 생활 형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 공간의 변화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평균 통근 시간은 40분 정도인데 그리고 통근을 목적으로 하는 통행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많이 축소가 될 거고 대신에 어떤 행위들, 어떤 통행들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시간 지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왼쪽 다이어그램을 보면 시간의 축을 이용해서 하루의 일과를 정의를 하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이어그램은 시간의 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일과의 범위를 시공간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범위의 면적을 표시하는 거고요.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자동차를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이 면적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이용해서 도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오른쪽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 물리적 접촉보다도 디지털 접촉이 더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다양한 여러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공간의 크기가 시공간 프리즘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집의 기능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거주의 수요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1인당 주거 면적도 당연히 바뀔 거고요. 이 면적에 따라서 전체 도시의 구성, 구조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라는 것은 복합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 로컬 범위의 환경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랄까면 거기에 더해서 업무, 교육, 아니면 의료까지 모두 다 포함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를 하다가 지금 여기 와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교육 같은 경우도 비대면 교육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것도 개인화라는 것이 가능해지고 개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그 수준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집의 기능에서 의료가 포함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의사에게 직접 가지 않고도
이 집 안에서 나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다 변수로 표현이 돼야 하고 전체 도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생활권의 범위는 바뀔 것입니다. 이 범위는 도보의 범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자전거의 범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중고거래, 당근이 실행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활권에 있는 시설, 편의시설, 문화시설, 산업시설, 녹지 이런 것들이 적당히 분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3%의 의료시설이 강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잘 분배되고 접근성이 좋은지가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실제로 집은 어떻게 작동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집의 모습이라고 하면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 집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로 인해서 작동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도시가 어떻게 쪼개지냐에 따라서 이 전체의 틀이 결정되는 거고 법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볼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요. 건물 안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주거 환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흐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층을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1층의 매스가 커질 수도 있고 커지면은 그거에 맞는 주차 대수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 대수가 당연히 매스가 커지면 배치할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관관계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한 부분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변수를 사용했느냐인데 변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범위를 뜻하는 거고요. 이를테면 코어, 계단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도시가 쪼개지고 법규가 결정이 되면 그 법규 안에서 최대한의 매스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 매스의 최상층의 변수가 되겠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확보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매스가 축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수들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용도는 어떨까요? 더 다양한 용도가 포함될 수 있다면 어느 위치에 어떤 비율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또 어떤 방향들도 모두 다 선택 가능한 변수들입니다. 실제로 이 많은 선택지들은 건물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100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는 1000단위, 10,000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챗GPT는 억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로 넘어가서 도시도 똑같이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인구를 보겠습니다. 인구를 보면은 어떤 도시의 매력도에 따라서 인구가 충족이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세대수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가 있으면 상수도, 하수도 이런 정보들까지 얻을 수 있겠죠. 세대수가 없는데 이제 오른쪽의 도표를 보면은 주택수가 있습니다. 주택수와 세대수는 서로 매칭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그 이유는 주택수는 토지 점유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서로 다 연결을 시켜보면 이런 식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자,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제 정성적으로 이게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지도 변수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나누고 어떻게 채울지, 그리고 적정 벽균은 어떤 게 적당한지, 200%가 적당한지, 300%, 400% 영주물이 적당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도시의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밀도가 높아질수록 도시가 작아질 수 있겠죠. 그만큼 이동에 있어서도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더 넘어가서 용도 지역이 혼합되면 어떨까요? 혼합된다면 이제 문화, 일반적으로 도시는 업무 행정, 상업 중심의 도시에서 문화, 예술, 놀이, 다양한 교류,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삶의 질이 형성이 될 것인데, 저희는 다음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비교 대상이 필요하고, 서울로 본다면 미래 강소도시의 규모가 이 상태일 때 삶의 질이 형성이 서울에 대비해서 향상이 되는지 하락되는지에 대한 비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1인당 주거 면적, 밀도, 접근성, 분포도, 이런 것들이 다 쉽게 지표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서울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틀을 만들고 전체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작은 개인들이 전체 도시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탐색 가능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를 해야 되고, 선택의 범위는 최소화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이 결정되는 기준은 가설기준인데, 그러면 미래 도시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바뀌면서 이 변수의 폭은 얼마나 커질 것인지, 작아질 것인지에 따라서 미래 도시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데스크에서부터 집, 건물, 도시를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는 시행착오의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의 강민규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과 디지털 리빙 인프라, 사물 인터넷 데이터 기반의 네트워크 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두 가지 에피소드부터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는 먼저 양해의 말씀입니다. 그 자료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예전 버전의 슬라이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 좀 인쇄물로 공유가 된 것 같은데요. 가급적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여기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가에서 오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대중교통으로 걸리는 거리였는데, 비도 오고 또 이 중간에 지갑을 지하철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해결하고 나서 정말 땀에 절은 채로 오늘 세미나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아니라 아주 좀 컴팩트한 미래 강소도시였다면 정시에 도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고, 조금은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공모전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학부에서 건축 혹은 도시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약간 이단아인 것 같습니다. 학부에서 조금은 생뚱맞게 정치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정치학 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이 교과서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던 주제가 항상 이 정치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 어떤 학자들은 이 정치를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어떤 자원의 그리고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과정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또 협상을 정치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정답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답답한 마음에 나는 이거 정치학 공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대학원에서 석사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조금 더 프랙티컬한 것처럼 보였던 이 도시계획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에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도시 관련된 교과서들을 보면은 늘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도시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어떤 분야 혹은 학문에 대한 정의가 그것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이슈인 것이죠. 어떤 공부를 하든 이러한 질문은 피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정의로 고민을 하던 시절에 이런 고민을 덜어준 분이 지금 보고 계신 사진 속에 루이스 먼포드였습니다. 먼포드의 이 역사 속의 도시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도시의 모든 형태에 통용될 수 있는 정의는 있을 수 없으며 발생 초기에 사회 핵으로부터 출발해서 성숙기의 복잡한 형태를 거쳐서 노령기의 물리적 와해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모든 변천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서술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글이었는데요. 이 먼포드의 글을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위안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포드 말처럼 이 도시를 정의하는 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도시에 대한 정의 중에서도 이 문장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흐름이 모여서 머무름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곳이라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운치 있는 표현이고 저에게 늘 영감을 주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저께 우연히 뉴스를 보니까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죠. 피치사에서 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1%로 낮춰서 전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대서특필했고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저도 덩달아서 걱정을 좀 하다가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그래프를 좀 보고 안심을 했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비트코인 차트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고요. 이 거시경제사를 연구했던 앵거스 메디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메디슨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예수 탄생 시점에서부터 18세기 초까지 약 1700년 정도에 달하는 기간 동안에 GDP로 측정될 수 있는 인류의 생산성 증가를 추정을 해봤더니 약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1700년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거의 플랫한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추정해보면 이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이 단 30%니까 1년에 1%대로만 떨어져도 이렇게 호들갑인데 무려 1700년 동안 30%면 거의 세상이 망했던 시기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세상이 멈춰져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가 제 기능을 한다면 1년에 10%가 넘는 성장을 하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생산성을 억압하는 공간으로 작동하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 중세시대의 봉건 영주 그리고 농노의 관계에서 아무리 많은 생산을 하더라도 그 열매가 성과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혁신을 추구하지 않았고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산성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야 부르주아 혁명과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등장이 이러한 이윤 획득의 동기를 제공을 했고 그 결과 지금 보고 계시는 폭발적인 생산성 혁신이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 이 흐름과 머무름이라는 효율 달성에 실패한 도시의 결과는 매우 참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도시 실패의 징후라고 제가 생각하는 근거들입니다. 왼쪽 지도는 인구 분포에 따라서 면적을 조정한 우리나라 지도죠. 디스톨트 카토그램이라고 불리는 지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2019년 이후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세종시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들이 있었지만은 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오른쪽에 보고 계신 그래프 지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권별로 대기업의 분포를, 계열사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기업 역시 이런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의 지도는 지역별로 이 청년 인구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압도적으로 수도권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맵이 좀 재밌는 지도인데요. 우리나라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의 공간 분포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나마 이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 지역과 충청권까지 연결되는 산업벨트 그리고 부울경 산업벨트의 두 곳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은 엔지니어들은 좀 다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 기흥 라인이라고 하는 선을 경계로 해서 압도적으로 그 위에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엔지니어들에게는 이러한 기흥 라인이 일종의 취업의 난방 한계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탑 클래스에 있는 엔지니어들, 프로그래머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판교조차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R&D 기능을 하고 있는 대기업 연구소들이나 혹은 주요 기관들도 모두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시 실패의 징후들이 아마도 오늘 우리 미래 강소도시 공모전의 모티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러한 최근의 도시 실패가 과거의 역사적인 도시 실패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도시 실패가 봉건제라는 경제 체제와 생산 양식의 한계로 인해서 효율 달성에 실패했던 도시라면은 현재 도시 실패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오히려 그러한 효율 달성의 쏠림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구현에 실패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연구 주제인 강소도시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도시 내 그리고 도시 간 네트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도시 내 그리고 도시 간 네트워크가 잘 작동할 때에 그려볼 수 있는 사회의 모습,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즉 초연결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연결 사회의 핵심적인 인프라 중 하나가 사물 인터넷이라 불리는 얼번 센싱 기술인 것이죠.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은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IoT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6S라고 불리는 전략하에서 다양한 스마트 도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죠. 이 가운데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얼번 센싱 기술에 기반한 S.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을 연결하고 또 관리하는 IoT 도시 센서 기술을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이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실제 서울 전역에 한 1000여 대가 넘는 IoT 센서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해당 센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수집되는 정보들 역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온도, 습도, 소음, 진동, 미세먼지와 같은 기본적인 환경 정보는 물론이고, 유동인구를 비롯한 도시 정보들까지 실시간으로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볼 때에도 과거보다 굉장히 좀 진보한 방식의 도시 정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각 센서마다 좌표 정보가 직접적으로 XY가 붙어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구독하기 어려웠던 매우 촘촘한 도시 정보를 구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실제 해당 센서를 가지고 측정된 유동인구 정보를 시각화해본 결과입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지점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관측됐던 타임 포인트들이고, 또 푸른색으로 표현된 지점이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동인구 센서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통시장이나 혹은 발달 상권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권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주중과 주말의 인구 집중 패턴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시간대별로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센서가 도시 전역의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고 또 고도화된다면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분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강소도시의 구조를 설계하는 기초 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센서가 생성해내는 것은 결국은 실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이런 기술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네트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도시 센서 기술들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또 구축해서 공공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구축되는 도시 네트워크와 또 데이터가 갖는 의미를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겠죠. 혹자는 이러한 정보들, 즉 데이터야말로 21세기의 새로운 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이 사물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도시 인프라가 만들어내는 우수한 데이터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창출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이겠죠. 앞서 우리가 이 도시라는 공간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어떤 혁신의 공간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도시 실패 현상에 앞서 또 한 번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프라에 기반한 이러한 스마트 도시가 결국 이 데이터 경제 체제, 그리고 새로운 혁신의 공간적인 토대가 될 것이고, 이러한 혁신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도시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소스의 자체에 대한 제언인데요. 현재 주요 공공기관들이나 연구기관들마다 워낙 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엄청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데이터의 무분별한 공급 현상들을 데이터 난개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데이터 3법이 데이터 기반의 산업과 어떤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법이라면은 장기적인 이 데이터 기반의 도시 혁신을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 난개발을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공모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IoT 도시 데이터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연구들을 수행을 하면서 제가 궁금했었던
몇 가지 질문들을 담아봤습니다. 예컨대 이 IoT에 기반한 도시 기술이 어떻게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또 대중교통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또 빌딩과 주택, IoT 기술이 어떻게 에너지 소비나 안전, 그리고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또 도시 전체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는 어떤 종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 또 자연재해나 긴급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도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공모전의 평가 기준도 아니고 또 저는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공모전 참여하시는 분들의 전두엽에 작은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반부 주제 2 디지털 인프라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다 주는 두 가지의 구분점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제 강민규 교수님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도시가 어떻게 운영 작동하면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유튜브 있는데 대학을 뭐하러 가? 혹은 뭐 병원이라고 치면은 우리들이 최근에 오늘인가 보네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린다는 것도 결국 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 병원이라고 하는 데의 사회적인 가치가 1번은 병을 고친다. 사실은 그 전에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간다는데, 사실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 자리를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상당 부분 커버해 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모니터만 대신 주사를 맞아주는 건 아니니까는, 병이 났을 때는 뭐 사람이 가야 되는데 물리적 문제는 뭔가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와 함께 제가 볼 때는 이제 1번 말씀해 주신 서정환 선생님이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건물을 만들 때만 해도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모형 만들어보고 하는데, 놀랍게 이 사업이 커질수록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들이 도시를 만들 때 보면은 이게 시뮬레이션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정치 레벨이 가가지고 이런 것들 던지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게 뭐 혁신도시, 뭐 행정도시 이런 모습들이고, 이런 것들은 그 도시를 만들었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소위 정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저것 던지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 사회를 뒤돌이킬 수 없는 갈등 조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 도시가 만드는 과정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개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이 지금 이번 시즌에 얘기하는 미래 감소 도시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 도시를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의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